자, 우리 어제에 이어서 4장 이자율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어제 우리 만기 수익률, yield to maturity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debt instrument를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심플 론, 픽스드 페이먼트 론, 그 다음에 쿠폰 본드, 디스카운트 본드, 이 네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YTM을 어떻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프레젠트 밸류를 우리가 계산하고, YTM이라고 하는 것은 프레젠트 밸류와 그 채권의 현재 가격을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 수업 초반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YTM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채권 투자에 대한 수익률하고는 다른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YTM은 어떤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처음에 사서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그 기간 동안의 평균적인 수익률을 나타내는 개념이긴 하지만 보통 주식과 마찬가지로 채권도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팔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실제 실현되는 채권 투자의 수익률은 YTM하고는 얼마든지 다르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채권 투자에 대한 수익률, 영어로 rate of retur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하는 것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채권에 대한 수익률을 계산한 rate of return을 보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익숙한 주식에 대한 수익률을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우리가 나중에 7장에서 주식에 대한 수익률을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 주식을 여러분들이 오늘 주식을 사서 1년 뒤에 주식을 판다고 했을 때 그 주식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첫 번째는 오늘 1,000원의 주식에, 한 주에 1,000원을 주고 주식을 산 다음에 1년 뒤에 그 주식이 뭐 예를 들면 1,200원이 됐다. 그러면 200원만큼의 가격이 상승을 했으니까 그 200원만큼이 일단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그 200원을 처음 샀던 가격 1,000원으로 나눠주면 20%라고 하는 수익률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이렇게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 말고 보통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배당이라는 것을 받게 돼요. 그러면 그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게 되면 그 배당금 역시 수익의 일부분으로서 일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당을 D라고 표시를 하면 이것을 D에다가 그 다음에 주식의 가격 변동, 뭐 예를 들면 T기에 DT라고 하는 배당을 받고 T가 이제 오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1년 뒤에 T 플러스 1기의 주식을 PT라는 가격의 주식을 사서 T 플러스 1기에 팔게 되면 T 플러스 1기에 팔게 되면 PT 플러스 1이라는 가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가격 변동에 대한 부분과 배당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현재 주식의 가격 PT로 나눠주면 이것이 주식에 대한 리턴이 되겠죠. 수익률이 될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이, 사실상 똑같이 채권 투자에 대해서도 수익률을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다른 점은 주식의 경우에는 배당이라는 것을 주는데 채권의 경우에는 그것을 배당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가 쿠폰 본드 같은 경우에 쿠폰 페이먼트라고 이표라고 이렇게 우리가 어제 불렀어요. 그래서 요놈 대신에 쿠폰 페이먼트를 집어넣으면 이것이 바로 채권 투자에 대한 rate of return, 수익률이 되겠어요. 주식하고 다른 점은 배당 대신에 이표 이자, 쿠폰 페이먼트가 들어가는 것이 다르고 또 배당이라는 것은 매년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어떤 때는 회사가 배당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배당을 좀 줄이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쿠폰 페이먼트는 그 채권의 만기까지는 항상 매년 일정하게 지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첨자 T를 일부러 빼고 그냥 C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여기서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채권 투자에 대한 수익률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돼서 첫 번째 파트는 P분의 C가 되고 이 P분의 C를 뭐라고 불렀어요? 어제 우리가
커런트 일드라고 불렀었죠. 주식의 경우에는 P분의 D를 뭐라고 불러요? 디비던드 일드라고 불러요. 근데 채권의 경우에는 그것을 커런트 일드라고 부르고, 그 이름은 다르지만 사실상 비슷한, 채권과 주식에서 비슷한 것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PT분의 PT 플러스 1 마이너스 PT. 이것은 가격 변동에 의한 부분이죠. 채권도 마찬가지, 주식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본이득, 캐피탈 게인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플러스일 경우에는 캐피탈 게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이너스가 되면 P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놈이 PT보다 반드시 높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채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더 낮아지면 우리가 캐피탈 로스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캐피탈 게인은 사실상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리턴이라고 하는 놈이 우리가 어제 얘기한 YTM과 같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얘가 하나 나와 있어요. $1,000짜리 액면가가 $1,000짜리인 쿠폰 본드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쿠폰 레이시 10%예요. 이 10%라는 것은 C 나누기 FV가 10%라는 얘기겠죠. 커런트 일드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매년 $100씩 이 채권이 쿠폰 페이먼트로 지급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런 채권을 $1,000에 구입을 했다고 합시다. 즉 액면가도 현재 1,000원이지만 현재 가격도 역시 이 $1,000, 여기 PT가 $1,000라는 것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리고 1년 동안 이 채권을 보유한 이후에 $1,200에 이 채권을 팔았다고 합시다. 그 얘기는 PT 플러스 1이 $1,200가 됐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레이트 오브 리턴을 계산하면 현재 가격이 $1,000고 쿠폰 페이먼트가 1년 동안에 $100만큼 받았을 것이고 플러스 1,200에서 1,000원을 빼준 것. 이것이 캐피탈 게인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면 200에도 300이니까 30%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채권 투자의 레이트 오브 리턴은 30%가 되겠어요. 이 채권의 YTM은 얼마예요? 이 채권의 YTM은 우리가 어제 우리가 공부했을 때 채권의 페이스 밸류와 현재 채권의 가격이 같으면 YTM이 쿠폰 레이트하고 같아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이 채권의 최초의 YTM은 10%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10%는 레이트 오브 리턴 30%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채권의 수익률과 채권 투자의 수익률과 만기 수익률은 서로 우리는 그냥 우리말에서 수익률이라는 말을 똑같이 쓰지만 영어로 얘기했을 때 레이트 오브 리턴과 YTM은 개념도 다르고 실제 값도 이렇게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이런 채권 수익률에 레이트 오브 리턴에 영향을 주는 놈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 식을 보면 현재 시점에서 채권 가격 PT라는 놈은 알려져 있는 놈이고 내가 시장에 가서 채권을 살라 그러면 이 채권의 가격이 얼마이다는 건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채권의 만기까지 지급되는 C라고 하는 쿠폰 페이먼트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따라서 PT나 C는 변할 수가 없는 놈이죠. 그죠? 특히 C라는 놈은 만기까지 전혀 변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계속 갖는 놈이에요. 따라서 C라는 데는 불확실성이 전혀 없어요. 주식의 경우에는 1년 동안 보유했을 때 내가 그 1년 동안에 배당을 얼마를 받지, 예를 들면 배당을 100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도 100원을 받는다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100원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더 적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당에 불확실성이 존재해요. 미래의 배당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존재해요. 회사가 지급하기 전에 내가 얼마를 받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채권의 경우에는 이 쿠폰 페이먼트가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불확실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채권의 리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이 리턴이 불확실하게 만드는 놈은 바로 이 PT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미래의 채권 가격이 얼마큼 될지는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PT 플러스 1에 영향을 주는 놈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자율,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YTM이 변화하게 되면 미래의 채권 가격이 변화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제 봤을 때 채권 가격과 YTM은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YTM이 10%인데 뭐 이를테면 1년 뒤에는 YTM이 12%가 된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떨어질 거예요. 그죠?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자율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올라가 버리면 채권 가격은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PT 플러스 1이 떨어질 거겠죠. 그렇게 되면 레이트 오브 리턴이 작아질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지금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이자율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미래의 채권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되고 따라서 미래의 채권 투자의 리턴에 영향을 주게 돼요.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주식을 사서 1년 뒤에 판다고 했을 때 미래의 주가가 얼만큼 될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배당도 있지만 채권의 경우에도 역시 위험해요. 그 얘기는 미래의 채권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그 미래의 채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래의 이자율이 되겠어요. 예를 한번 또 하나 들어봅시다. 자, 채권을 샀을 때 남은 만기가 1년짜리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 채권은 이 표는 무엇을 나타내주고 있냐면 쿠폰 레이트이 10%인 5개의 채권을 얘기를 해줘요. 이 6개의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 모두 다 쿠폰 레이트는 10%예요. 그때 현재 이자율은 10%인데 미래의 이자율이 1년 뒤의 이자율이 20%로 상승을 했을 때 채권의 가격이 얼만큼 변하는지, 다시 말하면 레이트 오브 리턴이 얼만큼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예요. 6개의 채권이 있는데 그 6개의 채권은 쿠폰 레이트는 다 동일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만기가 이렇게 달라요. 첫 번째 요 놈은 만기가 1년 남은 놈이고, 그러니까 만기가 돼서 이제 뭐 팔아버리다라고 할 수도 있고 만기가 돼서 이제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놈은 만기가 2년, 5년, 10년, 20년, 30년 남은 그런 채권들이에요. 쿠폰 레이트는 다 동일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6개의 채권의 가격은 모두 다 $1,000씩 이게 다 똑같은 가격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커런트 일드는 1000분의 쿠폰 페이먼트 C가 되기 때문에 쿠폰 페이먼트는 10%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커런트 일드도 사실은 다 똑같아요. 즉 이 부분은 P분의 C는 다 6개의 채권이 동일한 것이 되겠어요. 다른 것은 이제 미래의 PT 플러스 1만 달라지는데 이 미래의 PT 플러스 1은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이자율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이자율이 현재는 10%지만 미래 이자율은 이제 20%라고 합시다. 이렇게 20%로 이자율이 올라가면 YTM이 상승을 하면 만기가 1년짜리 남은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자율이 1년 뒤에 1 플러스 I로 1 플러스 0.2로 할인을 해도 이미 만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끝나버린 게임이 돼서 만기가 1년 남은 거는 거기에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거고, 따라서 가격 변동이 PT 플러스 1이 뭐 움직일 여지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캐피탈 게인이 제로가 돼버려요. 반면에 만기가 아직 남아있는 놈들, 2년 남아있는 놈은 1년 뒤가 되면 만기가 이제 1년이 남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원금과 마지막 쿠폰 페이먼트를 뭘로 할인해줘야 되냐면 1.2로 할인을 해줘야 돼요. 원래는 1.1로 할인해줬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년 뒤에는 1.2로 할인을 해줘야 돼요. 요 놈은 어떻게 돼요? 요 놈은 만기가 5년 남았었는데 1년 뒤가 되면 만기가 4년이 남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인해줘요? 쿠폰 페이먼트를 몇 개를 받아야 돼요? 4개를 더 받을 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원금을 받을 게 있어요. 그러면 요 놈은 어떻게 할인해줘야 되냐면 1.2, 첫 번째 받는 쿠폰 페이먼트 C를 1.2로 할인해주고, 두 번째 받는 거를 1.2의 제곱분의 C로 할인하고, 세 번째 거는 1.2의 세제곱의 C 더하기 1.2의 4제곱의 C 더하기 FV. 이렇게 할인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는 1.1로서 전부 할인해서 여기 5승까지 들어갈 텐데 1년 뒤가 되니까 이제 1.2가 되고 4승까지만 할인해주면 되는 거죠. 한기가 지나갔으니까. 30년 남은 놈은 1년 뒤에는 29년 만기가 29년 남게 돼요. 29년 남게 되면 이런 식으로 쭉 가서 1.2의 29승분의 C 플러스 FV까지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현재 가격은 다 1,000원씩인데, 1,000달러씩인데 1년 뒤가 되면 더 큰 숫자로 할인을 해줘야 되는데 만기가 많이 남아있을수록 이를테면 1.2의 29승이 되면 굉장히 큰 숫자가 될 거예요. 1.1의 29승에 비해서 1.2의 29승은 굉장히 큰 숫자가 돼서 굉장히 큰 숫자로 할인을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따라서 만기가 많이 남은 놈일수록 YTM이 올라가게 되면,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레이트 오브 리턴이 먼저 캐피탈 게인이 30년 남은 놈은 마이너스 49.7%까지 떨어지고 거의 절반이 떨어지고 요 놈이죠. 요 놈이 만기가 현재 2년 남아서 1년 뒤에는 만기가 1년밖에 안 나온 놈은 뭐 8.3% 조금만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만기가 많이 남은 채권일수록 이자율이 상승하면 가격 변동이 더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격 변동이 커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자율이 10%에서 20%로 올랐다는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이자율이 10%에서 1%로 떨어지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쪽에 있는 숫자가 플러스가 될 것이고 굉장히 큰 값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점점점 작은 값이 될 거예요. 절대값 수준으로. 이자율이 올라가면 장기인, 만기가 많이 남은 놈일수록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반대로 이자율이 떨어지면 만기가 많이 남은 놈일수록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할 거예요. 즉 어떤 이자율 변동에 대해서 장기의 채권일수록,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하고 만기가 짧은 채권일수록 가격 변동이 조금씩 일어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자율은 매일매일 조금씩 변할 거예요. 이렇게 이자율이 조금씩 변함에 따라서 장기 채권의 가격은 크게 움직이고 단기 채권의 가격은 조금씩 움직이게 돼요. 가격 변동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즉 장기 채권의 경우에는 그래서 장기 채권일수록 더 위험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주식 투자가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라기보다는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위험하다고 그래요. 가격 변동이 불확실하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현재 100만 원짜리, 한 주에 100만 원짜리 채권이 아무리 가격이 많이 움직여봐야 뭐 내일 하루에 한 50원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별로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주식이라는 게 올라갈 때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또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통계학적인 역으로 얘기를 하면 표준 편차나 분산이 굉장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자산일수록 우리가 위험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채권의 경우에도 위험한 것이 이자율이 변동을 하면서 가격이 이렇게 심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특히 장기 채권의 경우에 만기가 긴 장기채의 경우에 더 가격 변동이 심하게 변동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장기채가 단기 채권보다 더 위험한 자산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더 위험하다는 것은 평균적인 예상 수익률이 설사 똑같다고 하더라도 단기채와 장기채 평균이 수익률의 평균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분산이 더 크면서 장기 채권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 보면 주식의 변동성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장기 채권, 그 다음에 단기 채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략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때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대략 평균적으로 보면 자, 지금 장기 채권일수록 더 위험하다. 그리고 장기 채권이 더 위험한 것은 이자율이 똑같이 10%에서 20%로 변했는데 가격 변동이 더 크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한 얘기,
잘 기억해 두기 바래요. 우리 조금 있다가 지금 내가 한 얘기를 갖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하나 더 소개시켜 줄 생각이니까 지금 내가 한 얘기를 꼭 기억을 하고 있기를 바래요. 자, 지금 이런 예에서 우리가 발견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자율이 상승을 할 때 rate of return이 YTM하고 똑같은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유 기간이 만기하고 똑같은 경우, 우리 조금 전에 봤을 땐 만기가 1년 남은 경우 또는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그 경우에만 rate of return과 YTM이 같고 중간에 채권을 판다든지 만기가 중간에 채권을 판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YTM과 리턴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우리 어제도 봤고 오늘도 봤지만 이자율과 채권 가격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이자율이 상승을 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마이너스 캐피털 게인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기 채권일수록 남아있는 만기가 길수록 가격 변화의 폭이 크다. 네 번째는 만기가 많이 남아있을수록 따라서 이자율이 올랐을 때 rate of return이 낮아진다. 세 번째, 네 번째가 사실 거의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current yield가 굉장히 플러스가 되더라도 조금 전에 같은 경우에 뭐 한 10%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rate of return은 이 캐피탈 로스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 라는 것이 되겠어요. 우리 조금 전에 예에서 봤듯이 current yield는 다 10%였어요. 근데 캐피탈 게인의 변화율은 이쪽은 4개는 다 마이너스예요. 근데 만기가 2년 남은 경우엔 그래도 10%가 마이너스 8.3보다 커서 플러스의 수익률이 되지만 나머지는 다 수익률 자체가 채권을 보유하게 됐을 때 1년 보유했을 때에 내가 가지게 되는 수익률은 다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이 되겠어요. 자, 따라서 채권 투자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자율 위험이다. 이자율이 변하게 되면서 미래의 채권 가격이 변하게 되는 거, 이게 채권 투자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한국은행에서 매달 한국은행이 이제 금융통화위원회라는 데서 매달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해요. 그러면 이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른 각각의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이자율들이 변화하게 되고 그 중에는 어떤 특정 채권의 YTM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따라서 채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가장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이 한국은행이 다음 달에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동결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촉각을 굉장히 많이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신문 같은 데 보면 채권 시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서베이도 하기도 하고, 다음 달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 같습니까? 내릴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채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 뭐 예상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통화정책, 우리 나중에 통화정책 공부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이 한국은행에서 금리 결정을 하는 통화정책에 있어서 시장과의 소통,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근데 소통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런 채권 시장 담당자들과 뭔가 직접 만나서 대화는 안 하더라도 뭔가 하여튼 서로의 마음을 읽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국은행에서 듣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금리를 결정하기 한 2주인가? 뭐 일정 기간 전부터는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이 채권 시장 사람들이나 이런 거를 만나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으로. 법이라기보다 규정으로서. 그래서 괜히 채권 시장에 있는 사람한테 잘못된 얘기를 전달할 수도 있고, 뭐 다음 달에 올릴 것 같다는 정보를 미리 뭐 금통위원이 7명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에서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정보를
주는 것 자체도 물론 불법이고 또 잘못된 정보를 주면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일주일인지 2주일인지 전부터는 아예 만나지도 못하고 교류를 전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정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이자율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기 채권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단기 채권도 물론 영향을 받지만 단기 채권은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장기 채권에 주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뭐 투자론이나 다른 과목, 파이낸스 관련 다른 과목을 수업을 들으면 정부가 발행한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재무성이 발행한 단기 채권, 우리 트레저리 빌이라고 이렇게 했었죠. 뭐 보통 뭐 3개월짜리, 뭐 1개월짜리 뭐 이런 식의 단기 채권의 YTM을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확한 의미의 무위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금융자산의 수익률 중에 금융자산의 특징이라는 건 수익률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위험이 낮은 것은 정부가 발행한 단기 채권의 수익률이다. 단기 채권의 이자율이다. YTM이다. 왜? 단기라는 말이 여기서 중요해요. 그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바꿔도 만기가 짧은 뭐 한 달짜리, 3개월짜리의 가격 변동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고 또 정부가 발행한 거기 때문에 정부가 망할 가능성은 뭐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기업 다 망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망하는 거니까 가장 그래도 어떤 디폴트가 날 파산의 위험이 가장 작은 게 정부라고 생각하면 정부가 발행한 단기 채권을 그래도 무위험 자산과 가장 그래도 가까운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 채권의 경우에 특히 이 이자율 위험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것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채권의 수익률에 실질적으로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변수는 바로 인플레이션이 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거시 시간이나 이럴 때 실질 이자율이라는 개념과 명목 이자율이라는 개념을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거예요. 다 들어봤죠? 그죠?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의 차이는 뭐예요? 명목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 단위로 표시한 이자율이에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는 것에 가지고 이자를 측정한 거예요. 반면에 실질 이자율이라는 것은 화폐가 아니라 물건을 가지고 재화를 가지고 측정한 이자율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자율이 100%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재화의 가격이 모든 재화 서비스의 가격이 다 2배가 됐다. 다 100%만큼 올라갔다 그러면 실질적인 이자는 다 제로가 되겠죠. 그죠? 내가 은행에 지금 1억 원을 집어넣어서 1년 뒤에 2억 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모든 물건값이 다 2배가 됐다 그러면 뒤에 2억 원 갖고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현재 1억 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양하고 똑같을 거예요. 따라서 실제 의사결정에 있어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이지 명목 이자율은 아니라는 거예요. 명목 이자율이 100%가 돼서 1억 원이 1년 뒤에 2억 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물건값이 그 기간 동안에 3배가 돼버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2억 원 갖고 살 수 있는 재화의 양은 오히려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럴 경우에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그 채권의 만기 내에서 얼만큼 변하느냐 하는 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앞으로 심해질 것 같다라는 상황과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돼서 마이너스 쪽으로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이 될 것 같다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레이트 오브 리턴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YTM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의 관계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피셔 이퀘이션이라는 것으로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기대 인플레이션율 뭐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실질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한다 그러면 저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졌으니까 내가 은행에 맡겨봐야 실질 이자율로 따지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즉 아까 얘기했듯이 명목 이자율이 100%라고 하더라도 실질 물가 상승률이 그보다 훨씬 높을 거라 그러면 은행에 예금을 해놨을 때 내가 실제로 받게 되는 이자는 실질 텀으로 더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이 낮을수록 저축의 동기는 줄어들 것이고, 반면에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질 이자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많이 빌려서 그걸 가지고 뭐 집을 살 수도 있고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기계를 할 수도 있고 기계를 같은 걸 사서 생산 설비를 늘릴 수도 있고 이런 인센티브가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의사결정은 명목 이자율보다는 사실은 실질 이자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미국에서 미시킨이 이제 실질 이자율은 근데 우리가 직접 눈으로 측정할 수가 없어요. 왜?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명목 이자율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빼준 건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놈은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 놈이 아니죠.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죠? 그때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대 인플레이션이란 데이터 자체가 물론 이제 뭐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사람들 서베이를 통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측정을 하기는 해요. 조사 같은 걸 하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사된 물가 상승률,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무슨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한번 측정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지금부터 1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몇 %나 오를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를 것 같아. 한 10%쯤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뭐 한 1%밖에 되질 않는데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물어봤을 때, 그 다음에 저기 시장에 가서 물어봤을 때, 또는 우리 교수님들한테 서베이를 했을 때 다 달라요. 그죠? 중구난방일 거예요.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서베이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기도 하고 뭐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좀 전문가들한테, 즉 뭐 채권 시장에 있는 사람들, 뭐 좀 이런 금융계나 또는 뭐 이런 좀 비교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따로 조사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것 자체도 사실 여러 가지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적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추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추정을 해봤더니, 물론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 봤더니 이 실질 이자율이 명목 이자율하고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데 경우. 근데 뭐 최근에는 그래도 비슷하게,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게 움직이더라.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이다, 이 거리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일정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이 차이가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될 테니까, 이런 경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았다가,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굉장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다가 80년대 중반 이후로 그런 것이 줄어들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이 되는 뭐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 채권 투자에 대해서 두 가지 위험을 얘기했어요. 하나는 이자율 위험이라는 걸 얘기했고, 또 하나는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은 명목으로 이를테면 YTM이라든지 또는 여기 뭐 쿠폰 레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명목으로 그냥 쿠폰 레이트 같은 경우에 특히 명목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지면 현재 쿠폰 레이트이 10%라도 그것을 실질로 따져보면 뭐 쿠폰 레이트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물가 상승이 더 높아지면,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실질 텀으로 얼만큼 될지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알지를 못하고, 따라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따라서 위험에 대한 요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한 채권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고 만든 것이 여기 나온 인덱스 본드예요. 이 인덱스 본드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해당하는 만큼 그 차이만큼을 더 투자자들한테 돈을 보상해주는 그런 스킴으로 만들어진 채권을 의미를 해요. 처음에 만들어진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81년에 여기 HM 트레저리라고 하는 것은 Her Majesty's Treasury, 그러니까 영국 여왕의 재무성. 그래서 영국 사람들 여기다가 HM 이런 걸 많이 붙이는데 재무성인데 여왕 거다 그래가지고 먼저 옛날 그런 전통이죠. 그래서 HM 트레저리는 영국의 재무성을 얘기를 해요. 영국의 재무성이 처음으로 인플레이션 링크드 길트라고 하는 채권을 81년에 처음 만들었어요. 인플레이션을 보상해주는 그런 채권을 81년에 만들었어요. 여기 길트라고 쓰는 거는 영국의 국채를 길트라고 불러요. 트레저리 본드를 길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독특하게 본드라고 안 그러고 또 이걸 또 길트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미국 재무성이 팁스라고 해서 트레저리 인플레이션 프로텍트 시큐리티라고 하는 우리말로 말하면 물가 연동 채권인데 그러니까 인덱스 본드를 97년에 만들어 처음에 발행을 했고 우리나라도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 물가 연동 국채라고 하는 놈을 기재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발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인플레이션 인덱스 본드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해서 인플레이션만큼 보상을 더해주느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쿠폰 본드의 원금, 파밸류, 페이스 밸류는 고정되어 있다고 했어요. 1,000원이라는 것은 발행되는 시점에서 만기까지 그냥 고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인덱스 본드에서만은 그 원금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현재 발행 시점에서 원금이 페이스 밸류가 1,000원이었으면 1년 뒤에 그 동안에 1년 동안의 인플레이션율이 이를테면 30%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원금 1,000원이 그대로 1년 뒤에 1,000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뒤에는 1,300원이 돼요. 이렇게 채권의 원금이 페이스 밸류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그만큼의 캐피탈 게인을 채권의 보유자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또 이렇게 페이스 밸류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물가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쿠폰 레이트를 이를테면 쿠폰 레이트이 10%다 그러면 그 10%라는 건 뭐예요? 쿠폰 페이먼트를 얼마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페이스 밸류의 10%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쿠폰 페이먼트 C도 매년 똑같지가 않고 이것도 변해요. 인플레이션이 높아져가지고 채권의 원금이 커지면 10%의 높아진 금액의 10%가 되기 때문에 C도 당연히 다 높아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채권의 rate of return을 인플레이션만큼 더 얹어주고 있다는 뜻이 될 거예요. 구체적으로 봅시다. 자, 3년짜리 인플레이션 인덱스 본드가 물가연동 채권이 발행이 됐어요. 처음 발행되는 시점에서의 채권의 원금은 페이스 밸류는 1,000달러였어요. 그리고 쿠폰 레이트는 4%로 결정이 되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리고 그 만기 3년 동안에 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됐냐면 2%, 3%, 1%. 첫 해에 2%, 두 번째에 3%, 마지막 해에 1%가 됐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해에 인플레이션율이 2%였기 때문에 채권의 원금이 발행 시점에선 1,000원이었는데 이 1,000원이 2%의 인플레이션만큼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서 1년 뒤에 이 채권의 페이스 밸류는 파밸류는 1,020원이 된다는 얘기죠. 1,020원이 되면 쿠폰 레이트이 4%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00원일 경우에 쿠폰 페이먼트는 40원이 될 텐데 이게 1,020원이 됐기 때문에 이제 쿠폰 페이먼트가 40원이 아니라 40.8원으로 높아졌어요.
그렇게 되면 자, 첫 해 인플레이션이 2%고 파밸류는 1,020원이 됐고 쿠폰 페이먼트는 40.8원이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해에 내가 받게 되는 돈은 얼마를 받아요? 원금은 마지막 해가 돼야지, 만기가 돼야지 받는 거니까 첫 번째 해 받는 거는 쿠폰 페이먼트만 받을 거예요. 그래서 쿠폰 페이먼트 40.8달러를 내가 받게 돼요. 인플레이션율이 0%였으면 그대로 40달러만 받게 될 텐데 인플레이션이 2%가 됐기 때문에 40.8달러를 받게 되고, 두 번째 해에는 인플레이션율이 3%가 됐어요. 3%가 되니까 1,020원에 1,020달러에 3% 1.03을 해서 1,050.6달러가 새로운 파밸류가 됐어요. 그리고 이것의 4%인 42.02달러가 두 번째 해에 쿠폰 페이먼트가 되고, 세 번째 해에는 인플레이션이 1%가 돼서 1,050.6에다가 뭘 곱하냐면 1.01을 곱해서 페이스 밸류가 1,061.11이 되고, 이것의 4%인 42.44가 마지막 해에 쿠폰 페이먼트가 돼서 토탈 마지막 해에서는 이만큼의 금액을 내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율이 세 년도에 다 0%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이놈은 1,000원이 될 것이고 1,000달러가 될 것이고, 이거는 40, 40, 40이 되겠죠. 근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매년 받게 되는 쿠폰 페이먼트가 다 달라지고, 그리고 페이스 밸류도 마지막에 받게 되는 것이 달라지게 되겠어요. 이럴 경우에 만약에 내가 현재 채권을 사서 1년 뒤에 인플레이션이 2%가 되고 이 2%가 된 상태에서 1년 뒤에 내가 이 채권을 팔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때 내가 이 채권을 1년 동안 투자한 것의 레이트 오브 리턴이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레이트 오브 리턴은 쿠폰 페이먼트 더하기 채권 가격의 변화분이 될 거예요. 그것을 최초 가격으로 나눠준 것이 되겠죠. 최초 가격은 1,000원이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1,000원이 될 것이고, 첫 번째에 받는 쿠폰 페이먼트는 40.8원, 그 다음에 채권 가격을 1,000원에 사서 1,020원에 팔았으니까 20원만큼의 채권 가격 상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대략 한 6% 정도의 리턴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 리턴은 명목 수익률이에요. 나미널 리턴이 되겠죠. 나미널 레이트 오브 리턴이 될 거예요. 그러면 피셔 이퀘이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실질 리턴은 명목 리턴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빼준 것일 거예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은 몇 %였어요? 2%였어요. 그러면 명목 이자율 6%에서 2% 물가 상승을 빼주면 실질 이자율은 대충 한 4% 정도가 되겠죠. 여기 이렇게 썼던 거는 더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이거를 근사치로 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피처 이퀘이션처럼 명목에서 실질을 물가 상승률을 뺀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계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6.08 이렇게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한 6에서 2% 정도를 뺀 4.08 정도가 되겠죠. 자, 만약에 이게 인덱스 본드가 아니고 똑같은 조건의 통상적인 쿠폰 본드라고 생각해 봅시다. 즉 쿠폰 레이트이 4%고 페이스 밸류가 1,000원이에요. 그런 쿠폰 본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통상적인 쿠폰 본드를 지금 사서 1년 뒤에 팔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년 뒤에 팔았을 때 레이트 오브 리턴이 얼마가 되겠어요? 채권의 이자율 변동이 만약에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YTN 변동이 전혀 없으면 1년 뒤에도 채권의 가격은 그냥 1,000원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채권 가격의 변화는 전혀 없을 것이고, 요 놈이 0이 되겠죠. 요 20원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그죠? 근데 보통의 채권은 그 인플레이션을 보상을 안 해주니까 요 놈이 0이 될 것이고, 쿠폰 페이먼트는 40.8이 아니라 그냥 40원일 거예요. 보통 채권에서는. 그죠?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가 돼요? 그냥 4%가 돼요. 쿠폰 페이먼트만 받은 거죠. 그러면 실질 리턴으로 따지면 4에서 2%를 빼주니까
실질 이자율은 2%가, 실질 레이트 오브 리턴은 2%에 불과한 것이 되겠어요. 그 2%를, 물가상승 2%를 보통의 채권의 수익률 2%에다가 더 얹어가지고 4%로 만들어준 거예요.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 리얼 리턴은 항상 4%로 유지가 되도록 해준 것이 인플레이션 인덱스드 본드의 목적이 되겠어요.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이 채권의 경우에는 항상 레이트 오브 리턴이, 물론 이게 꼭 4%로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왜? 이자율이 변하면은, 지금 이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만을 보상해 주는 것이지 이자율에 대한 위험을 보상해 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이자율은 그대로 있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한 것이고, 근데 이자율이 변하게 되면 이놈도 얼마든지 변해요. 그죠?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만은 이만큼을 보상해 준다는 것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업 마지막으로 우리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 듀레이션이라는 개념, 실제 채권 시장에서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이에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 되겠어요. 자, 이놈이 뭐냐? 자, 우리 아까 채권 투자에서 위험을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인플레이션 위험과 하나는 이자율 위험이라 그랬어요. 인플레이션 위험은 인덱스드 본드로 우리가 한 번 더 설명을 했었고, 이제 이자율 위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내가 여러분들 보고 꼭 기억하라고 한 얘기, 이자율이 변할 때 장기 채권일수록 더 가격의 변동폭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채권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서로 다른 만기가 서로 다른 채권이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 우리 아까 예에서는 만기가 1년부터 30년까지 6개를 종류를 봤어요. 근데 실제로는 뭐 이렇게 6개만 있는 게 아니라 만기가 27개월 3일 남은 것도 있고 30년 6개월 남은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채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다양한 종류의 채권들이 이자율이 변했을 때 가격이 얼마나 과연 변할 것이냐. 아까 우리 계산한 표에서는 엑셀 같은 거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게 계산을 했지만 그것을 조금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하는, 또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자율이 변했을 때 채권 가격이 얼만큼 변하는지를 나타내주는 어떤 통계치가 없을까라고 해서 개발한 것이 바로 이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놈은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우리가 아까 만기가 긴 장기채일수록 이자율 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만기가 짧은 단기채일수록 적게 반응한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내가 얘기한 이 말이 대략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완벽하게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럴까? 내가 조금 전에 한 얘기를 다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두 개의 채권이 있는데 둘 다 만기가 10년이에요. 그러면 이자율이 아까처럼 10%에서 20%로 변했을 때 두 개의 채권은 다 가격이 똑같이 변해야 될 거예요. 똑같은 크기만큼 변해야 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한 예로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만기가 10년인 두 개의 채권인데 하나는 쿠폰 본드고 하나는 디스카운트 본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쿠폰 본드의 가격은 지금 여기 쓴 것처럼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될 거예요. 이자율이 변하면 밑에 있는 이 할인율들이 다 변해가지고 채권 가격이 변하게 되는데, 만기가 10년짜리라고 하더라도 디스카운트 본드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계산한 식이 달라요. 따라서 이자율이 똑같이 변하더라도 디스카운트 본드의 가격과 쿠폰 본드의 가격은 서로 다른 크기만큼 변할 거예요. 그래서 만기라고 하는 놈이 우리가 여기서 더 정확하게 term to maturity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는 만기라고 하는 것이 이자
채권 가격의 이자율 변화에 대한 채권 가격의 어떤 민감도를 나타내주는 굉장히 좋은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완벽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왜? 지금 얘기한 대로 디스카운트 본드도 있고 쿠폰 본드도 있고 이거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통일된 어떤 이자율 변화에 대한 민감도, 채권 가격의 민감도를 나타내주는 척도를 개발해보자라고 한 것이 바로 듀레이션이 되겠어요. 듀레이션의 어떤 개념은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어떻게 간단하냐? 처음에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디스카운트 본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는 제로 쿠폰 본드, 쿠폰이 없는 그런 채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제로 쿠폰 본드에 있어서는 처음에 발행되는 시점에서부터 만기가 될 때까지 중간에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만기가 됐을 때 그냥 원금을 상환하고 끝나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채권의 경우에는 중간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이 디스카운트 본드가 만기가 10년짜리다 그러면 그 10년이 진짜 만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쿠폰 본드는 좀 사정이 달라요. 자, 쿠폰 본드를 보면 지금 페이스 밸류가 이만큼이고 여기서 첫 해에 C만큼의 쿠폰 페이먼트를 지급하고 두 번째에 C, 세 번째에 C 플러스 FV를 지급을 하게 돼요. 이게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이런 3년짜리, 만기 3년짜리 채권을 생각해 봅시다. 자, 표면적으로는 이 채권은 만기가 3년이지만 첫 번째 받게 되는 쿠폰 페이먼트, 이것을 뭐 100원이라고 합시다. 이 100원이라는 돈에 대해서는 내가 첫 번째 이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첫 번째 받게 되는 쿠폰 페이먼트 100원의 만기는 3년이 아니고 1년이에요. 캐시플로우가 1년 만에 발생하는 것이 되겠죠. 두 번째 받게 되는 쿠폰 페이먼트 100원에 대한 실질적인 만기는 3년이 아니라 2년이 되는 거예요. 요 놈은 진짜 만기인 3년하고 똑같이 되겠죠. 디스카운트 본드는 중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캐시플로우는 여기 한 번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채권에 쓰여져 있는 만기가 실제 캐시플로우의 만기하고 똑같아요. 근데 쿠폰 본드는 채권의 형식적인 만기는 3년이지만 캐시플로우 자체의 만기는 1년, 2년, 3년이 섞여 있어요. 이거를 서로 다른 채권으로 분리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요 놈을 한번 분리를 해봤어요. 쿠폰 본드에서 요 놈만 딱 떼어버렸어요. 그러면 뭐하고 비슷해요? 1년 뒤에 100원이라는 돈을 돌려받게 되는 디스카운트 본드하고 비슷하게 돼버려요. 그렇겠죠? 요 놈은 2년 뒤에 100원을 받게 되는 페이스 밸류가 100원인 디스카운트 본드하고 똑같게 돼요. 요 놈은 3년 뒤에 1,100원을 받게 되는 원금이 1,100원인 디스카운트 본드하고 비슷하게 돼버려요. 요 놈의 만기는 1년, 이놈은 2년, 이놈은 3년. 캐시플로우의 만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 채권 3년 만기 쿠폰 본드의 실제적인 만기, 형식적인 만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만기는 1년, 2년, 3년의 어떤 평균 같은 것이 될 거예요. 그죠? 형식적인 만기는 3년이지만 캐시플로우를 내가 언제 받느냐에 따라서는 1, 2, 3이라는 숫자의 어떤 평균에 해당하는 것이 실제 이 채권의 실효적인, 실질적인 만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뭐냐? 1년, 2년, 3년을 어떻게 평균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평균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냥 산술 평균을 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나누기 3 이러면 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하면 왜 안 될까요? 여기 캐시플로우는 100원, 여기 캐시플로우는 100원, 여기는 1,100원이에요. 이놈이 훨씬 커요. 그죠? 여기에다가 뭔가 가중치를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적게 주고. 그래서 뭔가 그냥 단순 평균이 아니라 가중 평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많이 주고 여기는 적게 주고. 그러면
그 가중치를 어떻게 되냐냐. 그냥 일단 생각되는 건 100 더하기 100 더하기 1100이니까 모두 합쳐서 1300. 1300분의 100, 1300분의 100, 1300분의 1100.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정확한 개념이 아니에요. 왜? 왜 정확한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얘기한 1300분의 100, 1300분의 100, 1300분의 1100이 가중치로 쓸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썼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기 100원과 여기 100원은 같은 100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 봤던 프레젠트 밸류로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1년, 2년, 3년을 가중평균해야 되는데 그 갓때 쓰는 가중치는 그냥 명목적인 미래 가치의 현금 흐름의 가중치를 쓰면 안 되고 현재 가치의 가중치를 써야지 더 정확한 개념이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가치의 가중치를 쓴다는 얘기는 이 100을 1 플러스 i로 나눠주고 이 100은 1 플러스 i의 제곱으로 나눠주고 이 1100원은 1 플러스 i의 세제곱으로 나눠서 이것들을 더한 다음에 각각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지고 가중치를 계산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이것들을 다 더해서 각각이 차지하는 비중, 이것들을 다 더하면 뭐가 돼요? 우리가 어제 봤던 채권의 가격이 돼요. 그죠? 이 가격분의 각각의 할인된 현재 가치화된 놈들을 가중치로 써서 듀레이션을 계산하면 돼요. 즉, 요놈의 만기는 얼마예요? 1년. 그죠? 이놈의 만기는 2년. 이놈의 만기는 3년이에요. 그러니까 P분의 1 플러스 I분의 100 곱하기 1년. P분의 요놈 곱하기 2년. 더하기 P분의 이놈 곱하기 3년. 해서 나온 값이 1년, 2년, 3년의 가중 평균이 될 거예요. 그 놈을 우리가 듀레이션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 듀레이션이라는 것은 쿠폰 본드에서 형식적인 만기가 아니라 텀 투 머추리티가 아니라 이런 캐시플로우를 고려한 어떤 실효적인 실질적인 만기를 의미를 해요. 자,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얘기가 여기 쭉 쓰여져 있고 듀레이션을 계산하는 방법을 여기 하나 예로 들었어요. 페이스 밸류가 현재 채권의 가격이 1,000원이에요. 현재 채권의 가격이 1,000원이고 만기가 10년인 채권이에요. 그리고 쿠폰 레이트는 10%예요. 다시 말하면 첫 해부터 10년까지 매년 100원씩 쿠폰 이자를 지급하고 마지막에 1,000원을 지급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현재 YTM이 10%라고 합시다. 10%인 경우에 이 100원의 현재 가치는 100 나누기 1.1 해서 90.91. 요놈의 현재 가치는 100 나누기 1.1에 제곱해서 82.64. 쭉쭉쭉쭉 해서 현재 가치를 이렇게 쭉 계산을 해놨고 이것들을 다 더하면 채권의 가격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가중치는 뭐를 쓰냐? 요놈 분의 요놈이 가중치가 첫 번째 캐시플로우의 가중치가 되는 것이죠. 여긴 1000이라서 계산하기 쉽게 그냥 쭉 이렇게 이쪽을 1000으로 나눈 값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하면 100%가 되겠죠. 그 다음에 듀레이션이라는 것은 이 가중치에다가 1년, 이 가중치에다가 2년. 그래서 요놈과 요놈을 곱해가지고 쭉 계산한 다음에 이것들을 다 더하면 그것이 이 채권의 듀레이션이 되겠어요. 듀레이션은 실효 만기, 실질적인 만기를 나타낸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채권의 텀 투 마추리티는 명목적인 만기는 10년이었어요. 근데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실질적인 만기는 6.75년이 됐어요. 6.758년이 됐어요. 10년보다 훨씬 작아졌죠. 근데 이것이 중간에 한 5년이나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이쪽의 비중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물론 이놈은 더 큰 수로 할인돼서
그냥 요것들을 가지고 아까 두 번째에서 얘기한 평균으로 간 것보다는 좀 작아졌지만 어쨌든 중간 한 5년 정도, 5.5년이 아니라 6.76년 정도가 실효적인 만기로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똑같은 10년 만기 디스카운트 본드는 듀레이션이 10년일 것이고 똑같으니까 쿠폰 본드는 이런 쿠폰 본드는 6.85년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똑같이 만기가 10년이라고 하더라도 쿠폰 본드가 더 단기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우리 이거를 하는 이유는 다 이자율 위험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이자율이 똑같이 변했을 때 디스카운트 본드의 가격이 많이 변할까요? 아니면 쿠폰 본드의 가격이 많이 변할까요? 똑같은 10년 만기라고 하더라도 디스카운트 본드의 가격이 많이 변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듀레이션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조금 전에 엑셀처럼 이렇게 계산한 것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렇죠? 듀레이션이라는 것은 우리 아까 같은 경우에 이 대문자 t가 10년이었어요. 1부터 10까지 여기 1,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1 곱하기 웨이트, 2 곱하기 웨이트, 3 곱하기 웨이트 이걸 다 더한 것이 듀레이션이고 이때 웨이트는 어떻게 계산되냐 하면 채권 가격분의 각각의 캐시플로우를 그때의 Y는 YTM이 되겠죠. YTM고의 T승으로 할인한 값들이 웨이트로 이렇게 쓰여지게 되겠어요. 이 식을 보면 뭔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좀 전에 엑셀을 보면 사실은 쉽게 이해가 갔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듀레이션은 여러 가지로 많은 데 쓰이긴 하는데 가장 듀레이션이 유용한 것은 지금 얘기한 이자율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듀레이션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이 되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증명 없이 이런 식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즉 채권의 가격 변화율은 여기 델타 T라는 것은 PT 플러스 1 빼기 PT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 놈이죠. 지웠네. 이거를 우리가 P분의 델타 P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채권의 가격 변화율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D 곱하기 1 플러스 I분의 델타 1 플러스 I. 이 I는 또는 Y라고 쓴 거는 YTM이 이자율이 되겠어요. 그래서 1.1에서 이자율이 10%에서 20%로 올라갔다 그러면 요 놈은 1.1이 될 것이고 요 놈은 얼마가 되겠어요? 0.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1분의 0.1 곱하기 듀레이션 하면 채권의 가격 변화율이 계산이 돼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것은 왜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즉 요 놈이 플러스가 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져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실제 회사나 채권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쓰냐 하면 이걸 조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여기 D 스타라고 하는 놈은 이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식이나 이 식이나 똑같은 건데 D 스타를 1 플러스 Y분의 D라고 새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델타 1 플러스 Y는 1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델타 Y하고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듀레이션을 계산하는 대신에 듀레이션을 1 플러스 I로 나눠줘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modified duration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계산이 더 조금 쉬워 보이죠, 그죠? 그냥 이자율이 몇 퍼센트 포인트만큼 변했다 그러면 그냥 바로 곱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실제 회사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쉽게 만들어 놓고서. 어쨌든 이 du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유도한 바에 의하면 duration이라는 것은 실효 만기를, 채권의 실효 만기를, effective maturity를 얘기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유용한 이유는 duration이라는 것이 이자율 변화에 대한 채권 가격의 변화율을 대한 민감도를 나타내 주는 놈이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